9월 1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던 지난 겨울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을 당시 이 사태를 가장 극에 치닫도록 했던 사건은 바로 추미애 전 장관의 윤석열 직무 배제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여러 이유를 들며 윤 전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를 청구했고 윤 전 총장은 곧바로 직무 배제 조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었는데요. 바로 오늘 윤 전 총장이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무부가 윤 전 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지 약 10개월 만인데요. 법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김혜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이 절정에 달하던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등의 이유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내렸습니다. 법무부가 직무배제 당시 내세운 징계 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입니다. 이때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뒤 같은 해 11월에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법무부 처분에 윤 전 총장은 곧바로 직무배제 조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오늘 오전 법무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가리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이 열린 서울행정법원 앞에는 많은 취재진이 몰렸지만 윤 전 총장은 출석 의무가 없어 오늘은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변론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윤 전 총장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는 사실과 다르다며 장관의 권한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징계 사유 자체부터 다툼이 있었고 이번 사안은 엄연히 장관의 지위를 이용한 권력 남용이라는 겁니다. 징계 청구 이후에 징계심의위원회에서의 의결에서도 여러 가지 징계 사유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깝게 혐의가 없다거나 불문 처리가 됐을 정도로 징계 청구 당시에 징계 사유로 이렇게 중징계가 예상되는 사안은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하면서 곧바로 직무정지 명령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권한이 있다고 해도 일반 검사와 달리 총장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게 이 변호사의 말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나 또는 이런 직무정지 처분이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 대리인은 직무정지는 징계 처분을 내릴 때까지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처분으로서 신분 또는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미 징계가 내려져 소송이 불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오늘 소송과는 별도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 판단을 지켜보고 판결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 징계 취소 소송은 오는 16일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어 다음 달쯤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번 소송의 선고는 다음 달 15일에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해당 결과가 윤 전 총장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네, 여당 당내기구인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7월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의제로 온라인 플랫폼 경제를 다루기로 하고 이번 주 한 주간 국감 피해단체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날로 변호사, 의사, 세무사 그리고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한 전문직역 플랫폼 데이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기자, 일단 을지로위원회가 왜 이런 자리는 가진 건가요?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오는 10월에
있을 2021년 국정감사에서 네. 플랫폼 경제를 핵심 안건으로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플랫폼 피해 단체를 만나는 자리를 가진 겁니다. 네. 설명회는 공개된 자리는 아니고요. 피해 단체들이 보좌관에게 설명하고 호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네.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혁신 성장에 동력이 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야 하지만 플랫폼 경제가 들이우고 있는 혁신의 그늘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거스를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 플랫폼을 이용하고 또 거기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거래를 하는 분들이 그 플랫폼이 아주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공정한 어떤 그 관행, 계약, 거래 이런 것이 여전하다. 네, 이 이른바 쿠팡데이 때는 굉장히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러 논란들이 쟁점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쿠팡의 논란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아이템 위너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네. 아이템 위너는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여럿인 경우에 가장 싼 제품을 단독 노출시키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아이템 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의 이미지와 고객 후기 등을 위너가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참여연대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판매자가 공들여 만든 상품 이미지라든지 정성스럽게 답변했던 뭐 상품 설명 아니면 고객 후기 뭐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가져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쿠팡 물류센터의 고용 형태인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쪼개기 계약은 피라미드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부터 위까지 일용직 3개월, 9개월, 12개월,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계속 연장하는 식입니다. 재계약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노동 강도를 자발적으로 높이는 등 회사에 순응하게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팡 등 플랫폼이 직접 마트, 옷, 잡화, 휴대폰 등 판매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중소상인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카카오데이 때는 어떤 말들이 오갔나요? 네, 국내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한 카카오와 택시업계 간의 갈등이 쟁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카카오티는 유료 우선 배차 기능인 스마트 호출 요금을 기존 1,000원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0에서 1,000원 사이 탄력 요금제로 변경을 하려다가 기사들과 이용자들의 반발 때문에 0에서 2,000원으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또 사실상 카카오티의 유료화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월 99,000원짜리 기사 대상 유료 멤버십 도입을 두고도 택시단체와 카카오 간의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외에도 카카오 모빌리티가 최근 전화 대리운전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기존 대리운전 업계와 충돌했는데 이 또한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숙박 플랫폼, 여기에는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야놀자는 숙박 예약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과도한 광고비,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운영자들에 따르면 야놀자의 광고비는 처음에는 한 달에 20만 원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300만 원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대한숙박업 중앙회 관계자는 광고비까지 포함하면 실제 야놀자 수수료는 건당 20에서 30%에 이른다고 호소했고 야놀자는 수수료엔 카드 수수료 3.5%가 포함돼 실제는 6.5% 수준이라면서 광고는 선택사항으로 최대 300만 원짜리 광고는 제휴업체의 단 3% 정도만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광고비와는 별도로 야놀자나 여기어때 등 숙박업계와 사용자들 간의 광고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 오늘 전문 직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이 변호사, 의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단체에서 좀 이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서 걱정의 목소리를 좀 냈다고요? 네, 최근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전문 직군은 바로 변호사 시장이죠. 이 로톡은 중개 수수료를 없애는 대신에 로톡 회원 변호사가 지불한 광고비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광고비를 낸 변호사들은 로톡 사이트에서 이혼, 부동산 등 카테고리별로 사진과 함께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플랫폼의 사실상 변호사 소개, 알선에 가까워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이 변호사 단체의 지적입니다. 강남 언니는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이제 병원 예약과 상담을 연결시켜주면서 후기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성형, 미용 부위에 대해서 상담을 신청하게 되면 각 성형외과에서 견적을 내주는 방식입니다. 의사단체는 이것이 의료 브로커라면서 앱을 이용하는 병원 역시 불법 의료행위 교사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직방은 비대면으로 부동산 매매나 계약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단체는 거대 플랫폼의 골목 상권 침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3.3은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세무사 단체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들은 궁극적으로 전문직역이 플랫폼, 즉 자본에 종속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를 기점으로 이런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서 좀 어떤 제재가 가해지게 되는 겁니까? 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사업 양태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힘들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기업과 사업자 간의 불공정 계약이나 불공정 거래의 형태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사용자들에 대해서 단체 교섭권 등 노동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광고비를 일방적으로 올린다든지 뭐 수수료를 올린다든지 하면 꼼짝없이 그냥 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다 자기 이익이나 자기 수익을 희생해야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이제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과 관련된 단체 교섭권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제 지난달 말에 인앱 결제 의무화를 막은 구글 갑질 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이 더불어민주당이 좀 이제는 국내 빅테크 기업을 좀 겨냥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공정위가 올해 초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하게 되면 위반 금액의 2배까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소속 의원별로 플랫폼 기업을 할당해서 자체 조사를 실시한 뒤에 10월 국정감사 때 불공정 관행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뭐 금융위에 이어서 국회도 점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윤우 변호사의 시사법률에선 조상의 숨은 땅을 찾는 것과 관련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어떤 내용 가져오셨을까요? 네, 만약 모르고 있었는데 조상의 숨은 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조상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찾는다는 일명 조상 땅 찾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조상 땅 찾기가 정확히 무엇인지, 만약에 조상의 부동산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뭐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상 땅 찾기에 관하여 자세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변호사님, 저도 조상 땅 찾기를 좀 들어보기는 했는데요. 이 조상 땅 찾기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네, 조상 땅 찾기란 말 그대로 조상이 소유하던 부동산인데 어떠한 연유로든 부적합하게 소유자가 변동되었고 조상의 상속인으로서 그 해당 부동산을 회수하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공부가 소실돼서 부동산의 소유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됐다면은 이게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어떻게 이거를 진행해야 될지 좀 막막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좀 필요한 자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오래전의 권리 관계이다 보니 어떻게 소송 등 절차를 진행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원고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조상 땅 찾기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수적으로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부동산을 조상이 소유하고 있었던 점, 그 부동산에 국가 등 타인의 등기가 되어 있는 점, 그리고 자신이 조상의 상속인인 점 등을 필수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들어도 여전히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요. 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취득 시효 문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로 이제 타인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조상 땅 찾기에는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부분이 조상 땅 찾기의 상대방, 즉 현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항변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조상 땅 찾기의 사례를 보면 무주부동산에서 국가로 등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취득 시효가 가능하려면 소유하게 된 자가 선의 무과실로 점유 또는 소유하게 된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해당 부동산에 소유자가 있는지 무주부동산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로 선의 무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판례 또한 아무리 무주 부동산을 국유재산법상 국가로 등기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네. 상속인 등이 있는 부동산은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수 없다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네. 다만 간혹 그 국가가 소유자로 등기를 하고 또 다른 제3자의 등기 이전이 되었고 네. 이 제3자에게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부적법화 원인무효의 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등기 이전을 한 국가에게 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청구 등을 통하여 가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보긴 했는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제 이 자신도 모르는 그 조상의 땅이 있는지 이건 어떻게 확인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조상 땅 찾기라는 것이 조상에게 자신도 모르는 부동산이 존재하던 사실을 알게 되어야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것인데요. 네. 대표적으로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부24 사이트에서 국가 지적 전산망을 통하여 네.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다만 위 지적 전산망을 통하더라도 조상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직접 조상이 소유하였다고 예상되는 지역의 토지조사부를 발급받아서 네. 족보 등을 통하여 조상의 이름들이 확인된 뒤 현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네. 국가 등 타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이런 제도적 대책이 좀 활발히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3부는 오늘 오전 20여 명을 투입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과 손준성 검사의 자택 등 5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김웅 의원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투입돼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웅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아 당에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손 검사를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며 다만 김 의원은 주요 사건 관계인일 뿐 입건하지 않았으며 대검찰청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